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에 한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쿠팡 화재 상황과 함께 비 피해 소식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쿠팡 물류센터 화재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네. 당초 어젯밤엔 좀 화재가 진압될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왜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물류센터라는 건물의 구조 자체의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층고가 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계속 퍼져나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물류가 사실 6층에서 불이 나는데 6층이 생활용품이 쌓여있던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박스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가연성 소재들이 가득 있는 공간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건물 이제 물류센터라는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서 보면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그것들이 계속 이제 불이 벽을 타고 가는 그런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잘 꺼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안에 가연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국가 소방동원령도 유지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대응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지역 단위의 소방관으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이걸 갖다가 소화를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이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소집을 내린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3일 동안 계속 화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습도와 온도 그리고 화재 현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는 소방관들이 와서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밤중에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에 한 1000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사흘째 지금 계속 화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철골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9.11 때도 고온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철골 구조물도 약해지면서 응력을 못 받게 되는 그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붕괴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붕괴가 이어졌을 때 인근의 한 100m 이내의 지역들은 화재가 번질 수 있고 피해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을 봤을 때 그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봤더니 내부 온도가 뭐 최대 300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화재가 이제 높이별로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굴뚝 효과와 같이 높은 곳에 열기가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는 이제 300도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곳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소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쉽게 연기라든가 독성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소방관이 이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붕괴의 우려도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미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기는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붕괴 위험도 있고 내부 온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소방대원들이 진입해서 불을 끄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아마 외벽을 뚫어서 내부로 이제 물을 진입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소방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오랜 기간 동안 불을 끄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물을 투입하면서 소방수를 투입하면서 우리가 소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에 이제 창문이 굉장히 좀 작게 나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화재를 키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센터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구조 자체가 아마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축구장 한 40개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근데 바깥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창문도 작고 그다음에 소화 이제 진입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석유화학 공장과 뭐 LPG 충전소 등 화재 취약 시설들도 있다고 하는데 인근으로 불이 계속 좀 번질 위험은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인근 이제 확산 우려는 이제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붕괴됐을 때 불씨가 이제 옮겨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가 오는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비가 그친다고 할 때 불통 같은 것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100m 이내 구간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인근에 또 SK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 소식이 인천 지역에 있는데 이 비가 그래도 화재 진화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확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물류센터의 구조 자체가 박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속 타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방지 정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불은 그 주의학 교대 시간에 고층인 6층에서 발생했는데 만약에 저층에서 불이 났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물류센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 시간이 한 2,5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요. 그나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6층 고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저층에서부터 이제 그 직원들을 이제 소개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만일 그게 저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인천 쿠팡 물류센터 내부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층고가 10m에 달하고 또 한 층이 그 3단 선반 형식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던데 이 메자닌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자닌 구조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요즘 층고가 높은 집들 보면 중간층이 있는 거 구조를 우리가 메자닌이라고 하는데요. 물류센터는 어떻게 보면 한 층이 한 10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렉을 쌓아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날 경우에 우리가 위쪽에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사실은 화재가 밑에서 불이 나게 되면 10층까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열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화재는 밑으로 수평적으로 확산이 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제때 이제 작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분당 이제 80에서 한 160리터의 물을 뿌려주는데요. 이게 작동을 초기에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층고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3층이지 않습니까? 한 층이. 그러면 이제 스프링클러의 용량도 3배, 그 다음 메자닌 구조라 그러면 각 층마다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10m 높은 곳에만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동도 늦고 확산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경보가 울린 시점,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센터 근무자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과거에 경보음이 울려도 방화벽이 제대로 좀 운영이 안 됐다,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시간대별로 우리가 경보가 울린 시간, 스프링클러가 작동된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층 복층 구조에 메자닌 구조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 면밀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5년 전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도 그 큰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화재 경보 알람을 무시하면서 이제 대형 인명 피해가 난 그런 사례인데 이번 화재 사고와 그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 기업들이 이런 안전사고를 우리가 2021년대에 이천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된다라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가연성 소재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적극적인 시설이라든가 안전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교수님, 그 이천 쿠팡 물류센터 또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때 그 화재 당시를 되짚어 보면
진화하는데 3일에서 최대 6일까지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도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진입이 일단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류센터의 소방 관리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뭔가를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특별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저는 재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물류센터가 굉장히 넓은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재를 쓸 때도 그때 2021년 이천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한 소재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되짚어 보면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조금 더 내부적인 안전시설, 소방시설을 갖췄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스프링클러 작동이 초기 진화 시에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모든 화재도 그렇고요. 안전사고에서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분에서 2분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고 충분한 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재 감지 센서도 결국은 열을 감지하는 경우가 있고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을 감지하는 구조인데 10층 정도의 높은 구조다 보니까 아래 낮은 지역에서 이미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 3분 이상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화재가 확산된 이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하다. 초기 대응에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이런 상황인데 사실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어떤 걸 좀 파악하면 될까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응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뉴욕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많은 소방관들이 철골 구조물들이 부서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건물이 순간적으로 허용 인장 응력을 벗어날 때 순간적으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백 도의 온도가 지금 사흘째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철골 구조들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라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력을 저 내부로 투입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제 붕괴가 일어나면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미리 붕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외부 구조물로 보면은 그렇게 지금 붕괴까지 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유시설이라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붕괴를 시킨다든가 붕괴시켰을 때 붕괴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주변의 이제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일단은 외부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소방용수를 계속 투입하고 외벽을 좀 뚫어서 내부로 물을 쏴주는 그런 소방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그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재까지 퍼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떤 위험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내부에 사실은 물류센터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연이라든가 환경 오염 사건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금 보면은 이제 소방 용수를 뿌리고 그다음에 물류센터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같이 소방 용수를 타고 인근 하천이라든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매연 같은 것들이 지금 다행히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주변의 지역에서 매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재가 길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탈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로봇 기술이 좀 고도화되면서 로봇으로 어느 정도 또 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물류센터의 크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장의 한 4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다가 로봇을 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수백 대 이상의 로봇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로봇 기술이 이제 소방과 관련했을 때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진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량으로 우리가 이제 투입하거나 현장에 적용하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물류센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진입이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 피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사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컸는데 중대본 2단계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굉장히 잘 대응해 왔는데요. 요즘 피해 패턴 자체가 어느 쪽에 내릴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수치예보라든가 기상예보가 아무리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국한된 지역을 예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기단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9호 태풍이 소멸된 이후로 중국 쪽에서 많은 수증기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해 큰 산불 피해를 겪었던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경우에는 집안이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산사태 우려 등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는 이제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뿌리가 사실은 나무의 많은 뿌리들이 흙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 결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에 오랜 기간 동안 토양이 노출될 경우는 표면이 이제 사실은 단단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 토성류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잡아주는 것들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많은 토사가 갑자기 발생해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단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경북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라고 하고 그런데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기 전에 예비 경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대피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비 단계라는 거 우리가 예보를 할 때 false alarm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사실은 대피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피로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10번 아니면 20번을 대피했더라도 한 번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alse alarm이라고 하죠. 그래 예비 경보를 하더라도 산사태 때는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비의 패턴 자체가 야간에 집중적으로 오고 특정 지역, 우리가 예보할 수 없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이 산사태가 난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경보를 내렸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대피에 따라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비가 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연휴에 그 서울 시내 소하천 곳곳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도심의 특성상 물이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아서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그런 위험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서울시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 대구에서는 아마 15분 동안 한 30여 밀리의 비가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든가 내수 침수가 한 30분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도심에서는 이런 긴급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의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상 예보와 이런 경보들 수시로 체크를 해주셔서 안전에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비 피해 상황과 쿠팡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